한때 할리우드에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격언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닿으면 스타가 된다. 이 한 문장은 할리우드에서 한 인물이 가진 압도적인 영향력과 권세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비 와인스틴이었습니다. 미국 영화계에서 그는 단순한 영화 제작자를 넘어선 거의 전설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흥행의 공식을 창조했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의 흐름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손짓 한 번의 배우의 경력은 물론 인생 경로까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막강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눈에 띄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1952년 와인스틴은 뉴욕 퀸즈의 보석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지만 프랑수와 트리포 감독의 명작 400번의 구타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영화의 길을 선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에게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예술적 영감을 주었고 그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9년 그는 동생 밥 와인스틴과 함께 미라맥스 필름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독립영화 배급사로 시작했지만 곧 독창적이고 예술성 높은 작품들을 발굴하며 할리우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미라맥스는 독립영화 배급사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곧 품질 보증 수표처럼 통했습니다. 와인스틴이 선택한 영화는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주목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의 안목과 마케팅 능력은 할리우드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미라맥스는 시네마 천국의 미국 수입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영화의 아름다움을 미국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예술 영화의 흥행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과 펄프, 픽션 같은 파격적인 작품들을 성공시키며 독립영화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을 스타덤에 올린 굿 윌 헌팅,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셰익스피어 인 러브, 그리고 뮤지컬 영화의 부흥을 이끈 시카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이 1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와인스틴은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것을 넘어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파워는 스튜디오의 수장들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힘과 영향력은 아카데미 시상식 캠페인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와인스틴은 오스카를 위한 치밀한 전략가이자 캠페인의 마스터였습니다. 그는 아카데미 회원들을 직접 만나게 하고 특별 상영회를 수없이 열었으며 유력 매체의 우호적인 기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여론을 능숙하게 설계했습니다. 그의 로비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선 예술과 정치의 교묘한 결합이었습니다. 그 결과 1999년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대작이자 강력한 수상 후보였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꺾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스카는 더 이상 예술적 가치만을 평가하는 순수한 무대가 아니라 치열한 전략과 막대한 로비 자금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와인스틴은 이 전쟁의 규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오스카 메이커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공격적인 성공의 이면에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그의 권력이 커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깊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사업가로 비쳤지만 그 안에는 깊고 어두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의 빛나는 성공 뒤편에는 그의 권력을 이용한 추악한 행태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와인스틴은 영화 제작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감독의 예술적 비전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상업적 판단을 우선시했고 심지어 감독의 최종 편집본을 자신의 마음대로 잘라내고 수정하며 가위손 합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는 영화 제작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예술적 폭력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피터 잭슨, 봉준호,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세계적인 거장 감독들과도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예술적 완성도나 감독의 창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감독들은 그의 간섭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할리우드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영화 제작의 물리적 공간인 촬영장과 편집실을 넘어 영화 바깥의 공간, 즉 사적인 영역으로까지 무자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넘어 개인의 삶을 침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호텔방, 비공개 미팅, 그리고 단둘만 남은 지극히 사적인 자리에서 그는 신인 배우나 젊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미끼로 삼아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할리우드에서의 경력 단절, 즉 업계에서의 영원한 퇴출을 의미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그의 부당한 요구에 침묵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고통스러운 침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커리어 전체가 위협받는다는 공포가 할리우드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지만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하비 와인스틴의 만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오랫동안 할리우드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의 권력은 너무나 막강했기에 감히 그에게 맞서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권력의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신인 배우들에게 하비 와인스틴은 그들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해줄 수도 한순간에 완전히 끝낼 수도 있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기에 그의 부당한 요구에 반항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시스템은 개인의 목소리를 쉽게 묵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개인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무력했습니다. 둘째, 법적인 장치들이 피해자들의 침묵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악용했습니다. 거액의 비밀 유지 계약서와 합의금은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부에 알릴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피해자들을 철저히 고립시켰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사는 행위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셋째, 업계 전반에 암묵적인 공모가 만연했습니다. 그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소문은 이미 할리우드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지만 그 누구도 하비 와인스틴이라는 거대한 성공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의 기득권층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고 침묵은 곧 암묵적인 동의로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황제는 벌거벗었다고 소리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마침내 이 기묘하고 부패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한 명의 용기 있는 증언이 아니라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동시에 증언을 쏟아내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닌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권력 남용의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 하비 와인스틴의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던 제국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고 거대한 파도가 할리우드를 덮쳤습니다. 이 충격적인 폭로는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수많은 분야에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와인스틴은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고 그의 이름은 치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리우드의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와인스틴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그의 몰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동시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범죄자의 몰락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비 와인스틴의 사례는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몰락은 단지 시작일 뿐,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은 과연 하비 와인스틴이라는 한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묵인되어 온 할리우드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권력 구조의 필연적인 결과였을까요? 그의 행동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능했던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와 구조적 결함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비 와인스틴은 이제 더 이상 한때 수많은 배우들을 스타로 만들었던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어떤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하고 비극적인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부패한 권력과 침묵이 만들어낸 비극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끝난 후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날카롭게 돌아옵니다. 다음에도 우리는 성공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겨진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 침묵할 것인가요? 아니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근본 원인인 구조 자체를 의심하고 변화를 위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인가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중요한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